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모델들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모델들을 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라 함은 영상에서 특정한 오브젝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상과 찾기 원하는 그 타겟 클래스, 오브젝트 클래스들이 주어지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클래스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정된 이 타겟 클래스들의 오브젝트를 영상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의 아웃풋으로는 일단 그 발견한 오브젝트들의 바운딩 박스, 일반적으로는 사각형,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멀티 클래스 디텍션 모델의 경우 대부분 각 바운딩 박스가 어떤 오브젝트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같이 출력해 줍니다. 실제로 영상 처리 분야에서는 세그멘테이션과 디텍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는데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상의 각 픽셀별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들의 바운딩 박스를 찾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을 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와 같이 영상 속에 있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각각 바운딩 박스를 찾아내는 이러한 문제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찾아낸 바운딩 박스에서 어떤 클래스인지 그 클래시피케이션까지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클래스 단위가 아니라 인스턴스 단위로 나누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한다면 여기 강아지가 두 마리 있을 때 둘 다 동일한 강아지라고 하는 클래스 레이블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클래스 레이블뿐 아니라 이 각 픽셀이 어떤 오브젝트에 속하는지 그 오브젝트 아이디를 같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디텍션 문제의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텍션 모델의 성능 평가에서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IOU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실제 오브젝트의 위치는 이 파란색 바운딩 박스에 의해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이 이와 같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바운딩 박스를 찾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황색 박스가 파란색 박스에 가까울수록 더 정확한 디텍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능을 측정하는 매저인데요. IOU는 유니언 분의 인터섹션 영역을 말합니다. 즉, 이 두 개의 사각형을 유니온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영역에 해당하게 되고요.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 사각형에 겹치는 부분, 이 진한 사각형 영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한 파란색 영역을 분모해 넣고 진한 파란색 영역을 분자에 넣은 그 비율이 바로 IOU입니다. 아무래도 디텍션이 정확할수록, 즉 바운딩 박스가 정확하게 추출될수록 인터섹션과 유니언의 차이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OU는 저 사각형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하는 매저이고요. 이 매저를 이용을 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true, false로 디파인을 하기 위해서는 임계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는 어느 정도 IOU를 넘어섰을 때 맞았다고 판정을 할지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IOU threshold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은 성능 평가할 때 AP, 여기서 AP는 Average Precision을 말하고요. 그 밑에다가 IOU를 0.5라고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델이 찾아낸 여러 가지 바운딩 박스 중에서 이 IOU가 0.5가 넘는 것들만 정답으로 카운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IOU를 0.75라고 정의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75%가 겹치는 바운딩 박스만을 맞는 걸로 판정을 하겠다라는 좀 더 엄격해진 그런 맞고 틀림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메저로서는 프리시즌과 리콜 그리고 F1 스코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프리시즌은 기본적으로 모델이 찾아낸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메저이고요. 리콜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오브젝트 중에서 어느 정도나 모델이 찾아냈는지를 찾아내는 메저입니다. 실제 정의는 다음과 같은 표에서부터 유도될 수가 있는데요. 이 표는 이 세로축은 실제 정답 레이블에서 오브젝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브젝트가 맞는지 아닌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가로축은 실제 모델이 찾아낸 아웃풋 중에서 오브젝트라고 판정한 바운딩 박스와 그렇지 않다고 한 부분을 말합니다. 물론 정답의 경우는 이 모델의 출력값과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두 개의 그 대각선 엘리먼트는 정답의 비율을 말하고 있고요. 에러는 두 종류의 에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는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로는 오브젝트라고 말했는데 모델이 찾아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false negative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는 type 1 에러라고도 부릅니다. 반대의 경우는 GT 레이블은 오브젝트라고 하지 않았는데 모델이 잘못 찾아낸 경우입니다. 일종의 false alarm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false positive 또는 type 2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델이 찾았다고 하는 바운딩 박스 중에서 얼마나 정확한가입니다. 그러므로 모델의 아웃풋이 true인 이 두 가지의 값을 더한 것을 분모에다 넣고요. 그 중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true positive를 분자에다 넣습니다. 이 비율을 프리시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리콜 같은 경우는 실제 오브젝트가 있는데 얼마나 찾았느냐에 대한 메저이기 때문에 일단 실제 오브젝트 레이블이 true인 케이스, 이쪽 케이스와 이쪽 케이스를 더해서 분모에다 집어넣고요. 그 중에서 실제 모델이 찾아낸 개수, 그 개수를 true positive라고 하는데 true positive를 분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프리시즌은 찾아낸 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리콜은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몇 개나 찾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평가 척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디텍터가 어느 정도 엄격하게 오브젝트를 찾아내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성능 평가 척도는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보통은 리콜을 늘리면 프리시전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리콜을 줄이면 프리시전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메저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한 균형이 잡힌 메저, 하나의 메저를 생각했는데 그러한 메저가 바로 F1 스코어입니다. F1 스코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프리시즌과 리콜의 기하평균이죠. 기하평균을 프리시즌과 리콜의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프리시즌과 리콜이 둘 다 들어가고 어느 한쪽이 높더라도 반대쪽이 낮아지면은 낮은 값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도 딥러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딥러닝 기반의 디텍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투 스테이지는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각 오브젝트의 영역을 먼저 찾아내는 그러한 단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찾아낸 영역에 있는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즉,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는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각각 별도의 스텝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RCNN, Fast RCNN, Faster RCNN 이러한 모델이 있고요. 이 모델들이 개발된 지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비결은 기본 원리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하지만 특징 추출기에 해당하는 백본 네트워크를 최신 네트워크로 교체를 해가면서 점점 성능을 개선해서 아직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는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 전문적으로 학습된 별도의 모델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는 약간 느리지만 정확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방법이 원 스테이지 어프로치입니다.
투스테이지 방법이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두 단계 나눠서 했다면 원 스테이지 어프로치는 그 두 개의 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을 의미하고요.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욜로 시리즈, 욜로는 1부터 1, 2, 3, 4, 5, 6, 7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SSD라는 방법이 또한 유명한 모델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그 베리에이션들이 나왔고 개선 버전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투 스테이지 방법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RCNN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1914년도에 나왔고요. 첫 번째 단계인 오브젝트 디텍션에는 전통적인 비전 테크닉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셀렉티브 서치라든가 엣지박스라고 하는 방법이 사용이 되었고요. 일단 입력 영상이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트래디셔널한 방법에 의해서 다양한 오브젝트 캔디데이트 영역을 추출합니다. 많은 오브젝트들을 제대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무려 2000개 정도의 캔디데이트 바운딩 박스를 추출을 했다라고 리포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각각 추출된 바운딩 박스들을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정말 오브젝트가 맞는지를 결정하고 또 어떠한 오브젝트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 추출된 바운딩 박스를 일정한 크기를 갖는 사각형으로 리사이징을 하고요. 크롭과 리사이징을 수행한 후에 CNN을 이용을 해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러면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역으로부터 하이 레벨 피처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피처로부터 SVM 클래시파이어, SVM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의미하고요. 전통적인 클래시파이어 중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우수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각 타겟 클래스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계속 판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겟 클래스에 속한다라는 그 스코어가 가장 높은 클래스를 인식 결과로 출력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트래디셔널한 방법에 의해서 오브젝트 영역, 후보 영역을 추출한 후에 각 영역에 대해서 이 특정한 오브젝트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함으로써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RCNN이 개발된 후 약 1년 후에 Fast RCNN이라는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RCNN이 가졌던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는 RCNN 자체가 되게 여러 단계로 구성된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메모리의 낭비도 크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트래디셔널한 방법에 의해서 수행했던 그 Object Candidate Region Detection이 너무 느리다라는 문제를 또 지적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Fast RCNN이 해결을 했습니다. 기존 RCNN에서는 일단 바운딩 박스 영역을 다 찾은 다음에 그 영역별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가동을 시켜서 특징을 추출하고 오브젝트 클래스를 판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일단 영역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CNN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 전체에 해당하는 피처 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각 영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영역에 비례하는 그 위치를 딱 잡아가지고 피처 맵에서 그 영역의 특징만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ROI 풀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ROI는 Region of Interest, 즉 오브젝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ROI, 즉 이 바운딩 박스별로 추출된 피처 맵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피처 맵으로부터 바운딩 박스를 좀 더 정확하게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그 센터 영역과 width 그리고 height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역이 어떠한 오브젝트인지를 클래시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마이너한 차이는
이전 그냥 ICNN에서는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수행을 했는데 Fast RCNN에서는 Fully Connected 레이어와 Softmax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뉴럴넷에 의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대등하거나 미세하게 높았다라고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Fast RCNN은 기존 RCNN에 비해서 무려 9배 정도의 속도 개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지적했던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아직 남아 있고요. 이 바운딩 박스 후보 영역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비전 테크닉에 의존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Faster RCNN이라는 모델입니다. 다른 부분은 Fast RCNN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는 더 이상 트래디셔널한 오브젝트 리전 디텍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영역을 찾아내겠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듈이 하나 개발되었는데 그게 바로 Region Proposal Network, 줄여서 RPN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듈은 어떤 의미에서 뉴럴넷의 레이어처럼 CNN을 구성하는 어떤 서브 컴포넌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 피처 익스트랙터, 즉 백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백본이 추출한 피처 맵을 요 밑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RPN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RPN은 일단 이 컨볼루셔널 피처 맵을 그 n by n 영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각 이 그리드 좌표마다 K개의 앵커 박스를 여기다 갖다 놓는데요. 이 K개의 앵커 박스는 일종의 오브젝트의 후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K개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박스가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또는 세로로 길거나 가로로 길 수도 있고 또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크기와 쉐입을 갖는 오브젝트들을 잘 추출하기 위해서 그의 특성화된 그런 앵커 박스들을 각 좌표에서 이제 지정을 하고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앵커 박스를 찾은 다음에는 이 앵커 박스별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구성된 두 개의 그 헤드 모듈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 헤드는 클래시피케이션.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 함은 이 사각형이 오브젝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그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헤드는 리그레션 헤드인데요. 여기에는 각 앵커 박스별로 4개의 코디네이트를 추출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컨볼루셔널 피처 맵이 있을 때 n by n짜리 슬라이딩 윈도우를 그 피처 맵 위치에다가 이제 각각 이동을 시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박스로 표시된 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논문에서는 n을 3, 그래서 3 by 3의 영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K개 그 앵커 박스를 영역을 이제 추출을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K를 9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앵커 박스별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수행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오브젝트 노드와 오브젝트가 아니다라는 넌 오브젝트 노드 그 두 개씩 존재하게 되고요. 그게 K개 앵커 박스별로 하나씩 있게 되니까 토탈에서 이 K개의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 노드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 그 바운딩 박스, 그 앵커 박스별로 4개의 좌표를 갖는데 그 4개의 좌표를 하면 X좌표, Y좌표, 그리고 width, height 이 4개의 코디네이트에 해당합니다. 물론 다양한 크기의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4개의 좌표는 절대적인 값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오브젝트의 width, height에 비례하는 그러한 노멀라이즈된 값으로 사용합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이 영상은 오브젝트 그 영상으로부터 찾아낸 오브젝트 영역과 그 카테고리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 스테이지 모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스테이지 모델 중에 가장 유명한 모델은 욜로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욜로는
You only look once의 약자인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You only live once를 패러디해서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영상이 들어오면 이 영상을 S by S 그리드로 나눕니다. 실제 구현에서는 S를 7을 써서요. 7 by 7 그리드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각 이 그리드 셀별로 B개의 바운딩 박스를 추출합니다. 여기서 실험에서는 이제 B를 2로 설정을 해서 각 영역마다 2개의 바운딩 박스를 추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위치에서 이 바운딩 박스별로 O 더하기 C 차원의 리그레션을 수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리그레션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이 앞에 O가 말하는 것은 일단 4개 그 바운딩 박스 X, Y 그리고 width, height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 바운딩 박스가 사각형일 그 실제 오브젝트일 확률입니다. 오브젝트일 확률을 0에서부터 1까지의 스케일로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가 바운딩 박스와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5개 차원에 의해서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C개는 이 라지 C라는 숫자가 그 인식 대상, 그 디텍션의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바운딩 박스가 오브젝트가 맞다면은 이건 어떤 클래스의 오브젝트인가 라는 것을 예측하는 그 확률들의 일종의 어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욜로 첫 번째 버전에서는 이 C가 20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20개의 오브젝트를 찾아내고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욜로를 이 앞에서 설명드린 Faster RCNN하고 비교하면은 성능은 Faster RCNN이 좀 더 좋습니다.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속도를 얘기할 때도 욜로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델을 원할 때는 욜로 계열의 방법을 사용하고 또 디텍션 정확도 중심의 모델을 원할 때에는 주로 Faster RCNN을 사용합니다. 그 이후에 욜로는 여러 번의 버전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욜로2라고 이제 불리는 모델이 욜로 900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에서는 인식 대상, 디텍션 대상 클래스의 개수를 무려 9000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앞에 모델이 20개였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들이 사용되었는데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7가지 테크닉, 그리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3개의 테크닉, 그리고 클래스의 개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3가지 테크닉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욜로는 개선되어서 뭐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한 욜로 7 정도까지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비슷한 다른 파생 욜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두 번째 원 스테이지 모델은 SSD, Single Shot Multiplex Detector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 모델은 원 스테이지 모델 중에서 욜로와 쌍벽을 이루는 모델입니다. SSD가 특히 강점을 갖는 부분은 멀티스케일 피처맵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작은 오브젝트와 큰 오브젝트를 같이 잘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모델이 있는데 이러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속에는 큰 오브젝트와 작은 오브젝트가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중간에 다운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x8 피처 맵에서도 오브젝트들을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4x4 피처 맵에서도 오브젝트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레졸루션이 높은 곳에서 피처 맵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크기가 작은 오브젝트 중심으로 잘 추출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레졸루션이 낮은 피처 맵에서 추출할 경우에는 크기가 큰 오브젝트를 잘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동작 원리는 비슷하고요. 가장 큰 차이는 멀티 스케일 피처 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욜로 모델이 일단 피처 엑스트랙션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단일한 7x7이라고 하는 레졸루션 피처에서 오브젝트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SSD 같은 경우는 일단 피처 엑스트랙션을 먼저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다운 샘플링을 하면서 피처의 그 디멘전을 줄여 나갑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오브젝트를 추출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작은 오브젝트는 앞쪽에서 추출이 될 것이고 큰 오브젝트들은 이 뒤쪽에서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겹치는 바운딩 박스들은 그 중에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삭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Non-Maximum Suppression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의 디텍션 모델들, 욜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디텍션 모델들도 그 겹치는 바운딩 박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만을 선택하는 Non-Maximum Suppression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속도를 비교하면은 SSD에 비해서 SSD가 욜로에 비해서 약간 느립니다. 그러나 정확도는 좀 더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어, 그 디텍션을 위한 어떤 표준 프레임워크가 제안이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입력 영상이 주어지면은 피처 익스트랙터, 보통 CNN이죠. CNN을 이용을 해서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댄스 프레딕션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바운딩 박스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원 스테이지 모델과 투 스테이지 모델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원 스테이지 모델은 바운딩 박스를 찾으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같이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투 스테이지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뒤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클래시파이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약간 구분해서 댄스 프레딕션 그리고 스파스 프레딕션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피처 익스트랙터하고 이 프레딕터 사이에 중간에 넥이라고 하는 모델이 들어갑니다. 이 넥이라는 모델은 보통 피처 피라미드라든가 좀 더 멀티 스케일에 있는 특징들을 좀 애그리게이트 해주는 결합시켜서 좀 더 우수한 디텍션 성능을 얻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듈이고요. 이 4개에 해당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줄여서 FPN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피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상을 다양한 스케일로 이렇게 리사이징을 한 다음에 그 각각에서 추출한 이러한 특징들의 군집을 말합니다. 이 전체를 피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피처 피라미드를 쓰게 되면은 오브젝트 크기가 다양하더라도 모두 잘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 되게 중복된 연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계산량이 많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대부분의 모델들은 그냥 가장 큰 해상도의 영상을 입력받아서 그냥 피처 익스트랙션만 하면서 디멘전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CNN은 한 번만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죠. 그러나 이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에 아무래도 퍼포먼스는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이 각 레벨별로 프레딕터를 붙여서 여기에서 클래시파이어를 붙이고 그레디언트를 이쪽에서부터 발생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면은 좀 더 우수한 피처를 그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FPN,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싱글 피처 맵 아키텍처랑 똑같은 방식을 이용을 해서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프로파게이트가 되는 이러한 일종의 넥 구조죠. 넥 모델을 여기다 붙임으로써 좀 더 우수한 피처 피라미드를 얻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은 일반적인 CNN의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이고요. 이쪽 파트가 피라미드 피처를 만들어주는 FPN입니다. CNN의 위쪽에서는 로우 레졸루션이지만 좀 상당히 하이 레벨의 피처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로컬하고 로우 레벨한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위쪽에 있는 피처를 이 2배씩 업샘플링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이 패스가 또 있는데요. 이 해당하는 레벨에 있는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피처 익스트랙터의 이 레벨에서 추출된 피처를 한번 컨볼루션을 거쳐가지고 이 위에서 업샘플링 된 피처하고 결합해서 아래쪽 내보냅니다. 이 그림에서 이 위치하고 이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은 구조에 의해서 이제 그 피처가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레벨에는 이와 같이 프레딕터, 즉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디텍션 헤드가 여기에 들어감으로써 각 레벨을, 각 스케일에서의 피처가 충분히 학습되도록 그레디언트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 방식,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터 백번이 추출한 최종 피처맵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스케일의 오브젝트를 잘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인데요. 실험 결과는 Faster RCNN과 Faster RCNN 이 두 가지 디텍터에 대해서 실험을 행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FPN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에 있는 그 화소들을 서로 일관된 성질을 갖는 파트, 여기서 일관된 성질을 갖는 파트라 함은 동일한 클래스이거나 동일한 오브젝트를 이루는 픽셀들입니다. 그러한 픽셀들을 묶어서 파티션을 하는 그런 문제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 영상에 있는 각 화소별로 어떠한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지정하는 그 클래스 레벨의 덴스 프레딕션이라고 죄송합니다. 픽셀 레벨의 덴스 프레딕션 또는 픽셀 레벨의 덴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쪽은 자동차, 여기도 자동차, 이쪽은 빌딩, 이쪽은 하늘, 여기는 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할 때에는 보통 오브젝트 인스턴스별로 픽셀을 그룹핑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영상에는 사람과 자동차들이 여러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는 모두 차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동차와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 자동차를 이렇게 구분해서 레이블링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찾아주는 것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이제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클래스를 지정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아닌 영역들, 이런 영역들을 스터프라고 하는데요.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things와 그렇지 않은 스터프들을 모두 이렇게 클래스로 어사인을 하는데 반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thing에 대해서만 그 오브젝트 아이디를 어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태스크를 결합한 또 하나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가 있는데 팬옵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팬옵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결국 이 클래스별로 픽셀별로 클래스 레이블을 어사인하고 또한 인스턴스 레이블도 같이 어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를 합치면은 팬옵틱 세그멘테이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은 영상 전체가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판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그 모델의 구조가 점점 피처 맵을 줄여가면서 앱스트랙션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클래스 딱 하나의 정보를 예측을 하도록 구성됩니다. 반면에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클래스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클래스의 맵을 찾아내도록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를 그 해상도를 무턱대로 줄여갈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만큼 줄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피처 맵의 레졸루션을 낮추지 않고 오브젝트의 맵을 합성을 해냅니다.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첫 번째 연구가 Fully Convolutional Network, 줄여서 FCN이라고 불리우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입력 영상이 주어졌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학습된 CNN을 이 각 화소 위치별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화소별로 그 클래스 아이디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 클래스 아이디로 맵을 만들면 세그멘테이션 맵, 즉 클래스 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각 위치의 CNN을 이렇게 동작시키는 건 굉장한 오버헤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현에서는 이렇게 이제 각 화소별로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상 전체에 대해서 이 각 레이어들을 한 번씩 수행을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CNN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학습된 일반적인 CNN입니다. 특정한 영역에다가 이 CNN을 동작시키면 각 오브젝트 클래스별 확률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CNN을 이 입력 영상 전체에 대해서 동작을 시키면
각 위치별로 이러한 그 확률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각 픽셀에 대해서 이 최고 스코어를 얻는 이 클래스로 이제 마킹을 하면은 전체 클래스 히트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현에서는 위치별로 별도로 CNN을 가동시키지는 않고요. 이 각 레이어의 입출력 사이즈를 전체 영상 크기로 다 키운 다음에 한 번에 이제 병렬 처리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뭐 계산 속도는 많이 저하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자체가 포지션 인베리언트한 로컬 피처를 추출하기 때문에 이 입력 피처의 디멘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스페셜 디멘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그 입력 사이즈를 크게 키운다고 하더라도 재학습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입력 영상이 주어졌고 정답이 이렇게 있을 때 기존에 가장 좋았던 방식이 한 이 정도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딥러닝을 이용한 fully convolutional network은 다음과 같은 성능을 보여서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세그멘테이션 맵이 있는데요. 유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유넷은 2015년도에 개발되었고 주로 바이오메디컬 이미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맵입니다. 유넷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U자 형태를 그리고 있어서 이렇게 유넷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 유넷은 두 개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면서 피처의 디멘전을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일종의 다운샘플링을 수행하면서 앱스트랙트된 피처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은 반대로 레졸루션을 증가시키면서 업샘플링을 하면서 원래 피처 맵을 얻어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지역적이지만 디테일한 정보를 갖게 되고요. 점점 이 피처 맵이 다운샘플링 되면 될수록 하이 레벨이지만 글로벌하고 그 대신에 디테일은 사라진 그런 피처를 얻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레졸루션을 이렇게 증가시켜 갈 때 이제 상당히 많은 디테일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특히 위치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업샘플링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그 동일한 레벨에 해당하는 이 인코더 레이어의 피처를 이렇게 가져와서 컨캐티네이트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스킵 커넥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킵 커넥션이 이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운샘플링과 업샘플링 각 레이어의 각 레벨마다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을 거쳐서 가는 하이 레벨 피처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로우 레벨 피처를 결합해서 우수한 성능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이후에 개발된 굉장히 많은 후속 모델에도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네트워크는 HRNet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HR은 하이 레졸루션을 의미합니다. 이 HRNet 논문에서 주장한 바는 일반적으로 유넷 구조 또는 아워글래스 모델을 통해서 그 대부분의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이 일단 스페셜 디멘전을 줄였다가 다시 키우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가 많이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하이 레졸루션 피처 맵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인 모델들이 이렇게 피처 맵을 일단 그 다운샘플링을 한 다음에 다시 키우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HR넷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최초에 있었던 이 하이 레졸루션 피처 맵의 이 디멘전을 끝까지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미들 레졸루션 그리고 로우 레졸루션의 피처 맵을 다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정보들을 다 결합해서 다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결국 이 하이 레졸루션 브랜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따라서 더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